네, 안녕하십니까. 나 선생님한테 소개받은 저 고려대 연구교수 박진호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세종시에서 왔는데 화창한 날, 어제부터 되게 설렜습니다. 선생님들하고 보통 강좌를 오후에 많이 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저도 왔고 여기 자리에 찾아주시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천 원장님께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네, 저는 그 인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디지털 복원 일을 23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진흥원은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원장님께서 지난번 또 오늘 원의 성격과 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어떤 우리나라 최고의 고문원을 축적하고 보존하고 연구하고 대중성 있는 자료를 발견하는데 메타버스 시대에 있어서 좀 속도감 있는 뭔가 기술과 어떤 패러다임이 결합을 해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말씀 주셔서 고민하다가 올해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이 베네치아 타임머신 프로젝트인데요. 딱 이걸 보는 순간 지금 한국학 호남진흥원하고 되게 유사한 프로젝트가 되겠거니 처음부터는 아까 나 선생님 말처럼 AI만 가져왔는데 자, 인공지능 기술이 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들이나 우리 아이들, MZ세대 이서까지 어떻게 보면 평생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라고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의 일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베네치아 타임머신 프로젝트를 하나 가져왔고 또 하나는 이 호남에 되게 유명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아까 잠깐 만든 책 중에서 제가 원장님 보여주는 심청가를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신재원 선생님이네. 임방울 선생님이네. 고봉 기대승 선생님이네. 지금은 우리가 고문원 속에서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교 교과서 읽고 하는데 가까운 미래는 임방울 선생님이 현실에 등장하고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신재원 선생님이 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받고 신재원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150년 넘었는데 창을 하고 마치 영화 수지 나왔던 류승룡 배우가 창을 했던 것처럼 영화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현실의 일이 오지 않을까 해서 두 번째는 AI 디지털 휴먼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90분 동안 같은 선생님들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베네치아 타임머신 프로젝트. 네, AI 사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해외 사례가 중도 많이 있고 제가 베네치아 프로젝트를 오늘 일주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100분 안에 좀 임팩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베네치아 프로젝트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 국내사를 했던 과거에 있던 역사임을 어떻게 디지털 복원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버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가져왔고요. 자, 이제 베네치아 프로젝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치아 프로젝트. 네, 베네치아 프로젝트는 말은 타임머신인데요. 실상은 수백만 건의 문건을 첨단 스캐너 가지고 보통 하루에 수작으로 몇십 장밖에 안 되는 거를 어떤 자동 스캐너 기계를 발명해서 하루에 450건씩 그렇게 되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기계의 힘을 빌어서 속도감 있게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그걸 AR 기술을 통해서 사회 관계망을 파악을 해서 중세 상인의 마르코시가 있으면 그 마르코시가 언급되는 여행 문서, 영수증, 기록, 그다음에 일기 이런 걸 통해서 사회 그물망을 찾아내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자, 활용 측면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옛날에 베네치아는 어떤 구조물이 있었고 다리가 어땠고 그걸 좀 확장하면 3차원 공간으로 더 확장을 해서 베네치아의 어떤 16세기, 15세기 모습을 재현을 하기도 하고요. 네, 요거는 이탈리아에서 공부하셨던 부산 외국어대학교 김 교수님 자료를 제가 좀 받아와서 지금 가져왔는데 이건 사실 디지털 아카이브를 광범위하게 구축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보통 일일이 시중에 파는 스캐너 가지고 수도 작업들 많이 했는데 이탈리아는 아직 어떤 예산이나 기술이 많이 부족해서 스위스 로장 공대에서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고문서 연구소와 협업을 해서 우리가 이런 기계와 이런 인공지능 기술 투여할 테니까 같이 한번 협업을 해보자 제안을 해서 자 반자동 로봇 스캔 장치를 통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되게 자동화시켰고 분류시켰고 또 그거를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검색을 했을 때 그 어떤 특정한 단어나 인물에 대한 관계망을 추적하는 말은 거창한 타임머신이지만 정확히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떤 그 디지털 아카이빙 프로젝트가 더 가깝고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이 베니스에 대한 역사적인 정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베니스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약 1000년간 베니스가 군사적으로 강하진 않았지만 마르코 폴로를 배출하는 등 로마 멸망 이후에 거의 18세기, 17세기까지 1000년 동안 미국이나 지리상의 발견으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어떤 주도권이 넘어가기 전까지 이 지중해 호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로마보다 못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로마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부국이었고요. 자, 그 1000년 동안 수많은 상인과 상해가 이루어지면서 약 800만 건의 그 무역 관련된 문서가 축적이 됐죠.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그림들, 또 사진이 발명되기 전에 이런 스케치,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찍어놨던 이런 자료들, 이런 걸 바탕으로 국립기록물 보존소는 1000년 동안 약 800만 건이 넘는 기록물을 가지고 있고 그냥 이 측에서는 보존만 했습니다. 이러다가 이게 좀 이 소중한 자료를 가지고 이게 빅데이터고요. 이걸 가지고 베네치아 당시를 재현할 수 있겠다. 이런 것 때문에 로잔 공대에서 기술적인 제안을 하게 됐고 결국 국립기록물 보존소 베네치아와 스위스 로잔 공대가 합작을 해서 베네치아 프로젝트를 보신 것입니다. 자, 저희 가보진 않았는데 여기 갔다 오신 분 김정하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니스 역사 기록물 보존소에 아직도 분류해서 아직 보지 못한 것이 되게 많은데요. 자, 분류만 해놓고 이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아카이빙이 안 되고 있었는데 800만 건을 언제 다 하지? 그래서 아까 이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로봇 머신 그리고 그걸 분류했을 때 그걸 또 사회 관계망이라든지 이걸 정리해야 되니까 거기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 들어갔고요. 예, 거기에 역사 기록물 보존소의 문서고입니다. 예, 국립기록물 보존소의 어마어마한 아카이빙을 가지고 자 그리고 아직까지 열람되지 않는 게 되게 많고요. 이러면 또 이런 어떤 그 자동 생성 스캔이나 이런 아카이빙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패러다임이 없으면 이건 10년이고 100년이고 100년까지 걸리지 않겠지만 계속 그냥 보존 상태는 악화되면서 열람도 되지 않고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다가 네, 지금 로잔 공대랑 같이 프로젝트를 해서 이 아카이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임머신은 SF 영화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베네치아 시대를 가서 마르코 폴로를 만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닉네임의 지향성이고 결국 1000년 동안 축적돼서 인위적인 걸로 접근하기 매우 힘든 것을 기술의 힘을 덧입어서 이걸 스캔하고 아카이빙해서 일반인이 접근하게 좀 더 용이하게 만든 디지털 문화유산을 위한 노력이 한마디로 베니스 타임머신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많은 문집이 간영됐고 또 일부 서원에도 있고 개인이 보관되는데 아직 열람되거나 그 번역이 되지 않거나 이런 게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쪽은 이탈리아 말이고요. 우리는 한자 문화권인데 문화의 바운더리나 배경이 다르서 언어만 다르지 이런 패턴은 우리가 베네치아 타임머신 프로젝트를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요 맺은 말은 제가 쓴 게 아니라 부산 외국어대 김정하 교수님이 세미나 때 갖고 왔던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읽고요. 네, 그때 그리고 텍스트지만 사진이 발명되기 전에 베네치아에 관련된 당시의 생활 풍습, 도심 구조, 그다음에
베네치아의 14세기, 13세기 모습. 사실 이런 거 가지고도 지금 21세기 베네치아, 저도 베네치아를 2016년에 갔다 왔는데요. 자, 이거 보면서 내가 4년 전에 갔다 왔던 베네치아가 좀 많이 다르네. 네, 갤리선이 바뀌어 있고 한 15세기 모습의 베네치아의 지도입니다. 저 고지도 하나 가지고 베네치아 500년 전의 모습을 재현해내거나 디지털 복원할 수도 있죠. 18세기는 칼라화가 됐고 이건 루브르 박물관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는 이 베네치아 프로젝트를 딱 보고 야, 베네치아 프로젝트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를 할까? 라고 생각을 해서 재작년에 한양두성 프로젝트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자, 제가 한양두성 프로젝트도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보면서 베네치아 프로젝트하고 한양두성 프로젝트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베네치아 타임머신 프로젝트는 800만 건의 1000년 동안 쌓였던 이걸 이어놓으면 800만 건이 9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방대한 문서를 통해서 이걸 인공지능 DB화 했거든요. 자, 그게 베네치아 프로젝트고, 한양도성 프로젝트는 조선 왕조 실록의 기록은 있지만 이거는 어떤 왕조사 입장에서 좀 사회 전반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청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베네치아처럼 800만 정도의 고문서는 없다 하지만 5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한양도성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럼 한양도성의 아카이브는 뭘까? 지금 남아있는 한양 관련된 유적들, 그리고 구한말 때 찍은 사진들, 지금 남아있는 경복궁이나 4대 궁들, 이런 거를 3년 동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자, 한양도성의 고증 문서는 베네치아 프로젝트의 형격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문화권이 다르고 우리는 베네치아 같은 지중해를 점령했던 상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베네치아 프로젝트는 문서 바탕의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였고요. 한양도성 프로젝트는 주로 3차원 모델, 그 다음에 2차원 맵, 그리고 VR, AR 콘텐츠로 조금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도 코엑스에서 한양도성 타임머신 XR 스코프 스페이스라고 해서 우리나라 좀 장기인 베네치아 프로젝트를 참고를 했을 때 3차원 데이터베이스나 한양도성을 VR로 표현하는, 여기 XR이란 말은 VR하고 AR을 포함되는 말인데요. 자, 한양도성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올해 끝나는데요. 이 한양도성 프로젝트가 예산이 한 100억 가까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우리나라에서도 이 베네치아 프로젝트가 2016년에 시작이 됐었는데, 또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한양도성 프로젝트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선생님들도 중세 르네상스 유럽과 조선시대가 시대상은 겹치지만 여러 가지 언어권이라든가 어떤 상행이라든가 조선 왕조와 베네치아는 많은 현격한 문화적 토양은 다릅니다만, 이걸 보시고 지금 선생님이 연구하신 입장에서 베네치아 프로젝트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는 영어는 이렇게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여지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네치아 프로젝트는 이 방대한 800만 건의 상업 관련 자료를 AI, 인공지능 DB화 했고요. 자, 한양도성 프로젝트는 4대 궁이나 결과물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 고문원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바탕으로 과거 인물들은 이미 다 생물학적으로는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AI 기술이 디지털 휴먼, 이 디지털 휴먼의 범위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미 돌아가셨던 김구 선생님, 그 다음에 징기스칸, 이런 과거 인물뿐만 아니라 상상의 인물,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나의 부모님까지 그 영역이 확대됐는데요. 자, 그러면 메타버스 신인류,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다루고요. 디지털 휴먼의 기원, 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4번, 5번 이 두 곳에 몰려 있습니다. 저는 24년 동안 문화유산 복원 작업을 쭉 진행을 했고요. 주로 해외 문화유산 많이 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천득영 원장님하고 파키스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탁티바이 사원 가상현실 프로젝트를 원장님 모시고 2019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을 못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마지막 해외 프로젝트가 파키스탄이었고 천득영 원장님과 더불어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도 끝나면 이제 해외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거고요. 자, 인공지능의 개념과 철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어떤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1950년에 영국의 수학자 튜링이 인공지능의 개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195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72년인데요. 어떻게 보면 다른 학문에 비해서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70년 동안 나름대로 쭉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인공지능이 갑자기 일반 대중들하고 일반인들 우리한테 화두가 된 것은 2016년에 선생님들 잘 아시는 우리 이세돌 기사님하고 알파고하고 대결했는데 처음 한 번 이겼는데 줄창 졌더라. 야,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형을 뛰어넘나? 6년 전입니다. 자, 알파고의 출현으로 인공지능에 더 그 현실에 와닿게 됐는데요. 자, 오늘은 이 AI 관련된 수많은 논문하고 책을 봤는데 전 AI가 학자마다 되게 그 정의가 다르거든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유신론자고요. 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신이 있다면 신이 인간을 창조했고, 자, 신이 창조한 인간을, 근데 인간은 자율성이 부여됐는데 그 인간이 또 한 번 AI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AI는 또 신하고 관련이 있는 게 신이 할아버지고 인간이 아들이고 그럼 AI는 손자쯤 되지 않을까? 결국 신한테는 AI가 손자고 인간한테는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AI 존재를 저 가운데 점유시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신은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은 AI를 창조했다.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디지털 휴먼. 디지털 휴먼이라는 건 지금 선생님 같이 우리 생물학적인 인간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생존하고 살고 삶을 영위하는 그런 대상을 디지털 휴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디지털 휴먼의 기원과 전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인공지능 기술이 나오기 전에 20년 전에 아사녀를 가상인간으로, 그때는 뭐 AI 개념보다 야, 현진건의 무영탑에 아사녀가 나오는데 분명히 신라시대 여인이고 옷은 얼굴은 모르겠지만 이 아사녀가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실존 뭐 신사임당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은 잘 모르겠고, 자, 복식만 통일신라 복식대를 맞춰가지고 그 동덕여대 임명미 교수님 찾아가서 선생님 아사녀를 복원하려고 하는데요. 가상인간입니다. 그런데 복식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복식은 어떡합니까? 자, 복식 정도만 맞아서 현진건의 무영탑에 여기 석가탑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배치했습니다. 자, 이때는 제가 그 문학작품에 있는 현진건에 있는 아사녀 아사들이 문학작품의 텍스트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우리한테 말을 걸거나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서 제가 여기 딱 가서 당신은 아사녀인데 아사들을 기다렸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든가 텍스트 문학작품을 뛰어넘어서 가상공간에 무영탑의 공간을 거닐고 아사녀를 만나면 어떨까 이런 심정으로 22년 전에 무영탑의 주인공 아사녀를 디지털 휴먼으로 만들어봤어요. 이때는 AI 기술이 없어서 이렇게 제가 아사녀 부르면 대답을 못했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다가 선생님 20년 전에 헐리우드에서 100% 풀 3D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왔는데요. 이게 파이널 판타지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흥행 실패해서 망했는데 이 영화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영화 딱 나왔을 때 선생님들 잘 아는 헐리우드 유명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저 영화를 딱 보더니 우리 밥그릇 뺏기겠구나. 왜? CG로 만든 이 배우가 이 피부부터 머리칼부터 말소리나 외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디지털 배우가 내 밥그릇을 앞으로 뺏겠구나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야, 이거 앞으로 디지털 배우가 헐리우드 배우를 다 갈아치는 거 아닌가? 왜냐? 너무 리얼하니까요. 전에 일본 애니메이션 망가에 뭔가 좀 뭐 우스꽝스럽고 뭐 슈퍼마리오 티카우 그거는 사람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건 가상이고 환상, 판타지야.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 나오는 모든 배우들이 전부 다 실제 배우가 아니라 컴퓨터 그래프로 만든 가상 배우인데요. 그 몸놀림과 외양과 피부, 머릿결이 진짜 같아요. 저 22년 전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흥행은 기술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4,500만 불인가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투입을 하고 전 세계 컴퓨터 그래픽을 제일 잘하는 20명을 모아서 만들었지만 자, 미국에서도 실패하고 우리나라도 실패하고 다만 기념비적인 영화로만 남았습니다. 디지털 배우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아주 그 랜드마크적 기념비적인 대작이고요. 자, 근데 저는 인류학을 전공을 해서 지금 디지털 보건 학자 입장에서 자, 인류학에서는 인간이 지구세에 생긴 이래로 자, 1,070억의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지구 인구가 80억이거든요. 야, 그럼 1,000억 넘는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네. 자, 지나가다가 어디 무덤에 묻혀 있을 것이고 사가서 화장을 해서 들이나 산에 뿌려졌을 것이고 이순신 장군님이나 고종 황제님 같은 유명한 분들 무덤은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공동묘지 확 밀어버리면 없는 것이고 자, 유명이든 유명하지 않든 한 1,000억의 인구가 질병이나 기아나 노화로 죽게 됐고 역사적인 넓은 사람은 아주 극소수 왕조사라든가 유명 아티스트라든가 자, 인류 역사상 1,080명이 살았고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재현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명세를 떠나서 그 사람의 기록, 초상화, 흑백 사진 없으면 상상을 해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 인물을 디지털 복원을 했을 때 그 대상이 디지털 휴먼이라는 형태로 나왔고요. 자, 근데 역사 인물 디지털 복원하기 전에 상업적으로 이게 좀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세종대왕 어떤 니드가 없으면 당장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오드리 헵번 좋아하시죠? 저도 오드리 헵번 팬인데요. 이미 작고하셨고 그리고 로마의 휴일 보면서 이탈리아 가서 아, 여기가 로마의 휴일했던 그 장소인가? 자, 2014년에 영국의 초콜릿 광고 회사가 오드리 헵번을 기용을 해서 초콜릿 광고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2014년에는 이미 오드리 헵번이 사망했어요. 노안으로. 자, 2014년 광고를 찍을 때 실제 나이 85살. 근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렇다고 초콜릿을 잘 팔아야 되는데 할머님을 항상 우리는 오드리 헵번은 뇌리에 25살에 로마 휴일에 정지되어 있습니다. 할머님 등장하면 고개를 갸웃해서 저거 오드리 헵번 아닌데? 그렇다고 할머님을 초콜릿 광고 등장시키면 잘 안 팔릴 것 같고 그러다가 아 그래 디지털 휴먼의 오드리 헵번을 만들어서 초콜릿 광고를 시키면 이 초콜릿 대박 날 거다. 자, 8년 전에 오드리 헵번의 80년 전 모습을 재현해서 초콜릿 광고에 넣었습니다. 디지털 휴먼은 첫 번째 니드가 이런 상업적인 니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CF가 가장 직접적인 상업적인 어떤 물건을 팔 때 그 오드리 헵번에 대한 어떤 배우에 대한 환상이라든가 옛 추억을 소환을 했고요. 자, 마이클 잭슨입니다. 우리나라 99년에 잠실에서 공연했을 때 그 공연장에 가진 못했지만 그때 마이클 잭슨이 우리나라 와서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광했는지가 기억이 나는데요. 2009년에 약물 중독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예, 벌써 고인이 됐죠. 그런데 2009년에 마이클 잭슨이 약물 중독으로 죽었는데 2014년 미국의 그 빌보드 뮤직 어워드라는 공연에 마이클 잭슨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저분 돌아가셨는데 지금 저 어떻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지? 미국의 기획회사가 마이클 잭슨을 디지털 휴먼으로 만들어서 공연장에 내보냈습니다. 자, 디지털 휴먼이 처음에 등장이 광고 모델, 아티스트. 자, 이거 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아니 마이클 잭슨도 되살려서 공연하면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아티스트도 살아내야 될 거 아니냐. 자, 누구를 살려냈냐요? 김광석입니다. 자, 이등병의 편지 명곡 많이 남겼는데 2007년에 젊은 나이에 작고해서 많은 팬들이 눈시울을
적셨는데요. 자, 김광석의 노래를 다시 듣고 싶다. 물론 다큐멘터리나 지난 그 KTV 영상을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마이클 잭슨처럼 스테이지에 불러낼 수는 없을까?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김광석을 실제 노래하는 모습처럼 만든 디지털 휴먼을 만들었습니다. 김광석의 대구 거리에 설치를 해서 정기적인 공연을 했고요. 자, 선생님들 좋아하시는 BTS. 자, BTS 저도 팬인데요. BTS가 원래 7명입니다. 지금 6명밖에 없는데 재작년에 공연할 때 BTS 슈가가 어깨가 탈골돼가지고 실제 방송 스테이지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TV를 딱 켜니까 어깨가 다쳐가지고 공연을 못 나왔던 슈가가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7명 완전체가 되거든요. 실제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네, 슈가를 감쪽같이 디지털 휴먼으로 살아있는데 쟤를 죽은 사람을 소환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저렇게 만들구나. 자, 부상이라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요소를 디지털 휴먼으로 채운 겁니다. 자, 선생님들 1000mm 영화 다들 보셨죠? 저도 90년대 이걸 한 5번, 6번 돌려봤던 것 같은데요. 자, 1000mm의 원조 가수가 등려군. 저희 아버님이 80년대 대만 유학을 가셨는데요. 아버님이 대만 갔다 오다가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등려군의 노래 한 100번은 계속 들렸는데 10mm 쭉 갑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 1000mm 영화 OST를 그렸던 등려군 80년대 2명의 그 중국의 정복자가 있다. 하나는 등소평이고 하나는 등려군이다. 등소풍이 시샘할 정도로의 등려군의 인기는 40년 전에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 최근에 1000mm 원조 OST 이 노래 불렀던 등려군을 재현했습니다. 제가 실제 등려군을 영화에서만 봤는데 제 앞에 가상인간을 등장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렇게 계속 여기저기서 튀어 올라오는 디지털 휴먼을 보면서 학자적 입장에서 이거 너무 그 춘추 전국시대가 되는데 학자적 입장에서 이거 한번 분류를 좀 해보자. 자, 분류를 제가 작년 3월에 해봤는데요. 이걸 어디 인터넷이나 다른 학자 거 뺏겨온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사례를 쭉쭉 정리를 제가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방금 그 등려군 지금 보셨는데, 그리고 자, 가상인간, 역사인물, 휴먼지형, 캐릭터형 4가지로 나누는데요. 자, 가상인간형은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나 우리 주위에 살아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닙니다. 자, 국적, 시대 불명, 출생지 정확하지 않고 미래형 가상인간, 머릿속에 상상력에서 만든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배우를 본다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아인슈타인이나 과거의 역사인물을 본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돈을 가장 많이 벌어요. 왜? MZS가 열광을 하고 메타버스 시대에 활동할 수 있는 폭이 넓으니까. 자, 신한라이프 TV 모델 로지인데요. 제가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사인물형. 제가 주로 연구하는 쪽은 이쪽입니다. 왜냐면 과거 시대를 복원해야 되니까 건물만 복원하다가 건물 복원하면 그 환경의 어떤 껍데기고 그 건물에 인간이 어떤 생활을 살았고 어떤 말을 했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어떤 스토리를 위해선 사실 역사 인물형 디지털 휴먼이 필수고요. 제가 지금 5년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김구 선생님, 해초, 유관순, 징기스칸, 그리고 고봉 기대승 선생님이나 태계 이황, 율곡 이희 선생님, 세종대왕 물어봐요. 역사상 우리나라는 어떤 인물을 디지털 휴먼으로 재현하면 좋겠습니까? 딱 2개로 나누는데요. 이순신 장군님, 세종대왕.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역사 인물형에 포함이 됩니다. 자, 휴먼 재현형은 방금 보여드렸던 BTS 멤버였던 슈가님. 있는 사람을 그대로 재현을 한 거거든요.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휴먼 재현형이고, 캐릭터형은 인간을 희화한 캐릭터형인데 지금 아직 출연은 많이 못했는데요. 지금은 가상 인간형에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역사 인물이고요. 자, 그럼 하나하나 예시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인간형, 휴먼 지향형, 캐릭터 역사인물형 제가 4가지 분류를 했고, 자, 가상인간형. 자, 먼저 1번 가상인간형은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는지, 어떤 성격을 함유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로찌입니다. 아까 그 박사님하고 잠깐 얘기할 때 어디서 아까 선생님분 이게 아이돌인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 로찌가 처음 TV에 등장했을 때 수지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아이돌이 떴네? 알고 보니까 가상인간이었어? 저도 늦게 알았거든요. 로찌입니다. 작년에 한 기획사가 어떤 배우를 만들고 CF에 출연시키면 스캔들이 막 나네. 스캔들 나면 그 CF가 완전 망해버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2억 받았는데 다음 달에는 또 3억 부르네. 개런티가 막 올라가네. 그리고 나이가 먹네. 우리는 항상 오드리 헵번 25살인데 이분이 나이가 먹고 할머니를 기용할 수는 없잖아요. 자, 로찌는 딱 22살에 멈춰 있습니다. 100년이고 1000년이고 10년이고 10년 뒤에 인기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로찌가 작년에 개발되기 전에 외국에서는요, 탑 15 디지털 휴먼, 주로 그 SNS나 인스타그램에 나왔던, 근데 지금 그 가장 탑 찍고 있는 게 릴 미켈라라고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이 릴 미켈라는 우리나라에서는 별 볼일 없지만 외국에서는 상상을 초월해요. 전 세계적인 팬을 갖고 있습니다. 자, 릴 미켈라는요, 뭐 브룩 실즈나 그 얼마 전에 엊그저께 우크라이나에 나왔던 안젤리나 졸리처럼 실제 배우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배우입니다. 자, 릴 미켈라. 자, 우리나라에서도 로찌뿐만 아니라 루이, 김래아, 한유아, 수아, 은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존재감이 없고요. 회사에서 그냥 기술력을 발휘하려고 하나 뚝뚝 만들었는데 거기서 끝. 그래, 유일하게 로찌만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로찌의 성공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딱 이렇게 보면 생긴 게 어떤 아이돌, 춤추는 아이돌처럼 생겼는데 실제 밥 먹고 자고 연애하는 실제 아이돌이 아니고 가상 배우, 디지털 휴먼입니다. 로찌, 22살이고요. 사이더스 스튜디오 X라는 컴퓨터 그래픽 회사에서 만들었고, 작년에 신한 라이프, 선생님들 TV 딱 켰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저렇게 생긴 여학생이 막 춤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역동적이다. 자, 그때 신한 라이프 CF 광고에 많이 나왔고, 선생님들 조카나 이런 보면 인스타그램에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뭐 소녀시대의 아이돌처럼 보이는데요. 실제 아이돌이 아니라 디지털 휴먼 아이돌입니다. 자, 작년에 전파를 타고 신한 라이프 TV 광고했을 때 지하철 지나가면서 그 안에 막 춤추고 있는 여성을 봤는데요. 이 첫 데뷔였고, 신한 라이프 광고가 이렇게 딱 봐서 디지털 휴먼이 우리 생활에 이렇게 광고에 다가왔구나. 로찌가 첫 데뷔했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로찌는 나온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작년에 130억의 매출을 올렸고요. 이 CF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좀 더 찾아보니까 네, 실제 뭐 대학교 2학년 여대생 같은 복장으로 왼쪽에 있는 건 저거 만든 사장님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로찌를 합성한 것입니다. 자동차 광고도 찍네. 삼성동 코엑스 전광편에서도 알려지네. 그 인스타그램 가면 이런 사진이 있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20대 초반의 여대상이 그냥 일상의 사진을 담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짜 사람이죠. 디지털 배우죠. 더 나아가서는 라면 광고도 찍네. 라면 광고 찍으려면 유재석 정도 되는 명망이 있어야 되는데 1년도 안 돼서 틈새 라면 되게 꽤 유명한 라면인데 라면 광고 CF도 쓰네. 자, 여기까지는 용인할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또 놀란 게 얼마 전에 이 가상 배우가 자, 디지털 휴먼이 어디까지 진출했냐. 이 로찌가 어디까지 진출했냐면
네, 드라마 박원장이 등장했네. 저 몰랐어요. 박원장 한 번씩 보셨죠? 자, 이서진이 이 민머리 연기로 되게 유명한 건데 거기에 로찌가 등장했어요. 물론 이서진 정도 또 라미란 배우 정도의 어떤 대사나 그 주연급 액션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야, 우리나라 마치 그 이병헌, 김태리 주연의 미스터 선샤인에 고종황제가 가상 배우 등장, 뭐 이런 느낌? 자, 보시면 트라마 박원장의 로찌가 등장해요. 물론 역할은 되게 미미합니다만 전 되게 신선했어요. 야, 우리나라 OTT 그러면 앞으로 지금 그 빠찡꼬에도, 드라마 빠찡꼬에도 가상 배우가 등장하고, 오징어 게임도 오징어 게임 2를 찍으면 이병헌 동생으로 가상 배우도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두 번째, 가상인간은 국적 불명, 머릿속에 창조했던 극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자, 휴먼 재현형. 휴먼 재현형이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할아버님이 있는데 이제 노안으로 얼마 있으면 이제 저 세상으로 가실 때, 근데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제사상 차려놓고 신이 한자로 쓰고 거기다 놓고 절하면서 조상님들을 모시거나 할아버님을 기르는데, 선생님, 미래에는 선생님 제사 지낼 때 갑자기 화면이 켜지더니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선생님들 앞에서 나타나서 경순아, 너 잘 있었냐? 이렇게 물어볼 날이 올 겁니다. 오늘의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분은 선생님들하고, 자, 역사 인물형입니다. 사실 제가 이쪽을 계속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징기스칸. 자, 징기스칸, 뭐 지난 1000년 동안 워싱턴 포스트지가 했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또 몽골 제국의 어떤 그 시조를 이뤘던 그런 인물이고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 빈센트 반 고흐라든가 나폴레옹, 윌리엄 셰익스피어, 인류사에 있어서 뛰어난 장군, 정치가, 아티스트, 그리고 문학가. 근데 주로 기록들이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기록, 전기, 그 다음에 뭐 서간문, 일기, 또 초상화까지. 자, 빈센트 반 고흐나 나폴레옹이나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초상화는 남아 있고, 자,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에 있었던 인물들을 디지털 복원을 했을 때 그 중심에 역사 인물형 디지털 휴먼이 등장하게 됩니다. 역사 인물 디지털 휴먼 사례. 자, 그 전에 인공지능 기술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디지털 휴먼이라는 자체는요, 과거 인물 3D로 재현한 것 플러스 인공지능 기술이 투여된 개념을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고, 자, 이 고선지 장군은 20년 전에, 22년 전에 제가 KBS 역사 스페셜 팀하고 같이 재현했는데요.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기에는 껍데기만 외양만 있지, 이분이 고선지 장군님 탈라스 전투에서 왜 패하셨습니까? 물어볼 때 답은 못합니다. 22년 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자, 22년 전에 20세기에서 21세기로 쭉 넘어올 때 신년 특집으로 KBS에서 고선지 장군을 2부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저한테 디지털 보험 관련해서 의뢰가 딱 갔는데, PD님이 계속 고선지 장군 하면서 뭐 당나라 이미지, 서한 쪽 이미지만 자꾸 보여줘서, 아니 PD님, 그 고선지 있으면 고선지 장군을 보여줘야지, 고선지 관련된 구당수만 계속 보여주시면 이건 고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좋은 아이디어가 있냐? 근데 고선지를 한번 복원을 해보죠. 자, 고선지는 초상화는 없습니다. 다만 안서부 도부 당시의 어떤 복장, 복식을 바탕으로 그냥 뭐 얼굴이 수려했다. 그럼 얼굴 수려했다면 이게 수천만 가지, 수백 가지 잔상이 있는데요. 자, 일단 구당서의 기록과 당시 당나라 복장을 가지고 그냥 그 고선지의 외형을, 이게 과연 고선지냐고 물어보면 사실 이거다라고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다큐멘터리 형식상 고선지 장군을 한번 복원을 했고, 그리고 이거 역사적 기록이나 이거에서 뭐 학자들의 맹공을 받은 좀 할 말이 좀 없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했던 작업은 선생님 왕해도. 자, 그
중국 양나라 원제 서역이 외국인 사제를 그렸는데 AD 536년. 자, 백제인을 그린 그림은 없습니다. 양지공도를 통해서 비록 이게 원본이 우리나라 있는 게 아니라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이 있는데요. 이 그림 통해서 백제인은 이런 모습이었구나. 자, 백제인이 여기 있고요. 고구려 여인이 여기 있고 신라인이 여기 있습니다. 당시 양나라에 왔던 사신단의 모습을 쭉 펼쳤는데 백제인이 있네. 자, 그래서 백제인의 이 모습을 가지고 얼굴을 3차원으로 재현을 했습니다. 나중에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 이 양지공도에 나와 있는 모든 페르시아 사절, 티베트 사절, 동로마 제국 사절까지 전부 다 3차원으로 나와서 디지털 휴먼으로, 그러니까 대만 고궁박물관에서 양지공도 특별전을 하면 그냥 원본 꺼내놓고 쭉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양지공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디지털 휴먼성을 부여해서 페르시아 사신을 너는 어떻게 왔니? 했을 때 사신이 걸어 나와서 관객에게 답을 주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여튼 이 백제인의 얼굴 디지털 복원을 2012년에 양지공도를 바탕으로 했고요. 또 그 백제 부여 능왕골에서 출토된 백제 귀족 여인의 두개골을 가지고 3차원으로 이렇게 재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과거 인물 재현하는 게 저렇게 부당스러웠던 기록 혹은 양지공도 같이 당시 사람의 2차원적인 이미지, 또 하나는 두개골. 저는 옛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봉 기대승 선생님 모욕에 가서 2번을 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봉 기대승 선생님이 초상화도 문중에서 그리긴 했는데 언젠가는 고봉 기대승 선생님이 이장을 하게 되면 잠시 이런 패턴처럼 기대승 선생님의 두개골을 모델을 해서 실제 얼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뭐 또 문중 어르신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건데요. 여튼 이 백제 부여 능왕골 출토의 백제인 두개골을 통해서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아주 적확하게 이 여자 이름 모르겠습니다. 백제 귀족 여인이고 능왕골 여인인데 고고학적인 에비던스를 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디지털 휴먼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그냥 얼굴 재현 정도에 끝났습니다. 10년 전입니다. 자, 지금 2022년이고 이건 2012년 작업입니다. 자, 또 하나 2019년에 선생님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보셨을 겁니다. 저도 루브르 박물관 가서 2번 봤어요.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 가면 모나리자가 이 배꼽 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썹이 없는 모습 이렇게 500년 동안 쭉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죠. 근데 루브르 박물관에서 저 500년이 지났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모나리자를 그렸을 때 모델로 앉아있는 모습을 그렸을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배꼽 아래나 등짝, 뒤통수 또 있었을 것이고 모나리자 이 액자 뒤쪽에 있는 것은 프랑스 산맥을 그렸거든요. 거기까지 한번 날아가 보자 해서 인공지능 아닙니다만 Behind the 모나리자, 모나리자의 그 공간을 재현하는 프로젝트를 2019년 3년 전에 진행했습니다. 선생님, 다음번에 루브르 박물관을 가면 프랑스도 AI가 상당히 발달한다는데 모나리자 진품을 보고 옆방으로 이동했는데요. 딱 홀로그램에서 모나리자가 쫙 등장했는데 뚜벅뚜벅 걸어와서 여러분들은 안녕, 나한테 궁금한 건 물어보세요. 어느 순간 모나리자가 500년 동안 그림에 갇혀 있다가 디지털 휴먼 기술로 딱 나와서 불어는 불어로, 영어면 영어로, 한국어면 한국어로 대답한 날이 올 겁니다. 기술은 거기까지 와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은 AI까지는 안 갔는데 3차원 재현까지 갔습니다. 자,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사명대사 인공지능이라고 사명대사. 자, 임진왜란때 1000명의 승군을 조직해서 휴전과가 더불어 일본군을 때려 쑤셨는데 또 사명대사가 그 조선시대 회화에 되게 막대한 영향을 끼쳐서 여기 보시면 사명대사하고 18세기 신경스님하고 둘이 대화를 하는 인터랙티브 한 것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또 인공지능 시대야. 관객들이 눈높이가 있고 MZ 시대 눈높이에서 그냥 그림이 동작 그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객에게 반응한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작년 2월에 사명대사 컨텐츠를 국립중앙박물관의 2층 애플교 회화실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다가가면 사명대사님이 당신 일로 한번 와보게. 그럼 둘이 대화를 하고 가운데 있는 관객은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이 두 분의 대화를 듣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디지털 휴먼이 현재 있거나 죽었거나 국적 불명의 상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 이걸 디지털 휴먼으로 보면 휴먼 재현형에 가깝겠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 자, 이분들이 누굴까요?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분들입니다. 지금 나이가 아우슈비츠가 39년, 40년, 45년이면 지금 이 어르신들은 90살 초반, 100살에 이르신 분들도 있고요. 자, 이분들은 이제 조만간 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돌아가시면 나치 대학살의 만행을 증언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을 불러서 약 3,000개의 질문을, 나치의 대학살, 홀로코스트, 그 다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잔학상을 비디오로 다 뜹니다. 그래서 미국 청소년들이 앉아서 할아버님, 아우슈비츠에서 가족들하고 헤어졌을 때 기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자, 이분은 상상으로 AI가 만들어내는 대답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걸 내추럴하게 대답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대답이 됩니다. 사전에 3,000개의 비디오 클립을 만들어서 미국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이 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2차 대전의 잔학상, 또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에 대한 얘기를 하면 3,000개 비디오에서 질문에 가장 맞닥뜨리는 답을 빼서 입술 움직이면서 답을 해요. 진짜 살아있는 디지털 레코드죠, 일종의.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이 컨텐츠 자체는 영원한 증언이 됩니다. 자, 이거 보면서 선생님들 이런 생각들 안 하세요? 저거 보면서 야, 이거 우리나라도 적용하면 좋겠다 했는데, 자, 사람의 생각이 좀 갔는지 이걸 딱 보면서 서강대학교 영원한 증언팀이, 네, 우리 정신대 어르신 지금 다 돌아가시고 14분인가 뭐 남았다고 하는데요. 야, 우리 정신대 어르신도 지금 계속 일본이 오리발 내밀고 정신대 인정 안 하고 강제동 인정 안 하고 계속 지금 일본 대사관에서 지금 몇십 년째 지금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할머님도 이제 연로하셔서 다 돌아가시면 홀로코스트처럼 그 어르신들처럼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할머님 중에서 그 좀 기억이 생생하고 좀 그 기력이 있으신 분들 모아서 홀로코스트 박물관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네, 서강대학교에서 팀을 짜서 이 작업을 2년 동안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서강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히움이라는 곳에서 서비스를 했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전 정신대 어르신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디지털 휴먼으로, 휴먼 재현 디지털 휴먼으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이용수 할머님을 모셔다가 스튜디오에서 약 1,000개의 질문을 만들어서 나오시는 모든 질문, 그러면 물어보고, 자,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용수 할머님 처음에 끌려갔을 때가 몇 살이셨어요? 뭐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 자,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과 홀로그램 기술에 같이, 홀로그램은 디스플레이고요. 그래서 근데 또 우리 아이들이 이 정신대 어르신의 곤란을 잘 모르니까 또 질문지를 또 나눠줘요, 친절하게. 물어보라 그러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홀로코스트나 우리 정신대 어르신 경우도 실제 아직 생존해 계시지만 훗날 돌아가실 걸 대비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휴먼 재현형의 인공지능 경우를 만든 경우가 있고요. 자, 본격적인 건 제가 아까 인류의 지구상에 1,00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고, 주로 역사 인물 디지털 휴먼은 과거의 인물, 지금 시점에서 돌아가신 분들, 근데 꼭 후대에 꼭 밝혔을 때 필요한 사람들, 어떤 니드에 의해서. 자, 역사 인물 디지털 휴먼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깐수 정수일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22년째 모시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감옥에서 나오셔서 저에게 왕허천축전 기록이 있는데 이게 4대 여행기다. 그런데 이게 아직 번역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초의 이 위협을 이런 전거를 잘 모른다. 자,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04년에 해초의 왕허천축전. 물론 1980년대 학자 몇 명이 왕허천축을 부분적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각주까지 해서 2004년에 해초의 왕허천축전. 자, 원본은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약 5,000자 한자고요. 저도 정수일 교수님하고 6개월 동안 이 작업을 했습니다. 한자를 번역을 해서 각주를 매기고 저한테 주시면 저는 그걸 받아서 거기에 들어간 도판 그리고 해초를 또 3차원으로 재현을 했어요. 아니, 해초 초상화가 없는데 해초를 어떻게 만들어? 아,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해초 얼굴은 몰라요. 16살 때 인도를 떠나서 20살 초엽에 인도를 여행했을 때, 하지만 서울여대 김미자 교수님하고 이화여대 유희경 교수님 찾아가서 해초를 재현하고 싶은데 얼굴은 모릅니다. 교수님, 그 당시에 복장에 대해서 자문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자, 이 해초의 왕허천축전 나왔을 때 이 책에 아까 말씀드린 고선지처럼 왕허천축전의 해초의 모습을 독자들을 위해서 표지 안에 실었습니다. 물론 저게 해초가 맞냐는 거에 대한 사실 논리적으로 얘기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여튼 자, 이게 2004년이고요. 자, 2004년이고 14년이 지난 2018년 해초의 왕허천축전이라는 빅데이터가 있고, 물론 빅데이터라는 게 5,000자가 좀 소략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소략한 5,000자의 한자에 있는 왕허천축 해초가 난 어디를 갔고 어디 가니까 토하라고 있었고 범인국 가니까 거기에 그 바미안 대석불이 있었고 인도 가니까 풍습은 이렇다, 이 모든 내용들을 집약을 해서 약 한 200개 정도의 DB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책으로는 이미 18년 전에 냈지만, 자, 책은 그냥 원전이고요. 선생님들 지금 하시는 이 원전 한자 데이터를 이렇게 귀중한 책으로 만들었던 건 1차적인이고, 자, 여기서 정수 교수님, 해초를 AI 디지털 휴먼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친근하게 MZ세대가 이걸 보겠습니까? 이걸 보겠습니까? 물론 이건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자라는 세대를 위해서 해초를 좀 친숙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책을 번역한 게 2004년이고요. 해초 AI가 탄생된 건 2018년, 14년 뒤입니다. 자, 그래서 실크로드 시대의 사람이 되살아나다. 자, 왕허천축제 저자 해초를 디지털 휴먼으로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게 4년 전입니다. 자,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해초를 받아줄 만한 박물관이 없어서 경주에 있는 화랑 마을에 전시관에 이거를 배치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초가 계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경주 사람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해초 같은 경우는 초상화나 이런 게 없어서 야, 저게 해초가 맞아, 이런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자, 근대, 현대,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20세기, 21세기 인물이라서 사실 실제 재현하기는 되게 용이하고요. 자, 근대로 넘어오면 우리 고종 황제님, 자,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자 대한민국 초대 황제인 고종 황제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입니다. 지금 이거는, 자, 고종 황제를 작년에 기획했던 이유가 50년의 치작 동안 수많은 기록, 조선의 마지막 임금, 대한제국 초대 황제, 또 미스터 선샤인이나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소재로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고종 황제님은 이런 전통적인 조선시대 복장뿐만 아니라 독일 카이저식의 대한제국 선포했을 당시의 현대적인 복장, 동영상도 있고요. 목소리가 없는 게 좀 한이긴 합니다만 수많은 흑백 사진들 자료가 있고 40대 모습, 50대 모습, 70대까지 특히 골룡 어진이 있습니다. 자, 조선 임금 30명 넘 사람 중에서 어진이 있는 건 한 7분 정도 되는데, 자, 고종 황제는 보시는 것처럼 이거 좀 3D인데요. 어진이 있어서 그 어진에 있는 복장이나 얼굴을 가지고
인공지능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여러분들 당장 서울의 덕숭 석저전에 가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자, 석저전 1층에 대한제국 역사관이 있습니다. 대한제국 역사관이 이런 모습인데요. 대한제국 시고대 당시 근기화된 문물들, 한켠에 냉장고 모양 한 65인치 정도 되거든요. 거기 가면 AI 고정과의 대화. 자, 고정임금은 논문도 많고요. 뭐 기록들도 워낙 많고 당신의 사진, 뭐 을사늑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간 파천 그런 팩트나 이런 기록들은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0개 넘는 질문도 가능하고요. 아카이빙에 쌓이면 물론 그게 또 추정이 아니라 정확한 거지 미스터 션샤인처럼 그 영화 드라마 대본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여튼 충실한 고정의 팩트 베이스로 AI 고정과의 대화를 만들었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에서 만들었고 이거를 재작년에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을 했어요. 개발은 문화재재단에서 했는데 지금 서비스 중입니다. 관객들이 가서 당신은 아간 파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개인적 신정을 묻는 거는 사실 되게 지극한 답이니까 객관적인 답이 되겠죠. 교육적이 된다면. 자, 그래서 40년 넘는 제의 동안 했던 역사적 팩트 중심으로 물어본다면 청일전쟁 당시에 조선 정부의 대응은 어땠나요? 자, 그러면 우리 고종 황제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아직 그 전시를 하고 있는데 완벽하진 않아요. 반응이 좀 늦는다던가. 네, 근대 인물수록 많은 데이터와 적합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자, 도마 안중근. 자, 안중근 열사님도 실제 여순감동 사진을 3D로 만들어서 디지털 휴먼으로 다 당시에 하얼빈 역도 재현을 하고요. 그리고 도마 안중근 선생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신가? 반갑네. 잘생기셨어요. 참 기분 좋은 말이군. 고맙네. 예전에 이토 히로부미를 대상으로 한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때문에 이토는 자신의 사진이 나도는 것을 극히 경계했지. 다행히도 누군가 이토 히로부미의 이름을 연호했고 이토가 화답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안도가 되었네. 그리하여 난 이토의 심장에 총탄을 박아놓을 수 있었네. 네, 지금 보신 건 어떤 근현대 역사 인물의 어떤 사진이나 남긴 자료 가지고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두개골 가지고 디지털 역사 인물형 디지털 휴먼을 재현할 수 있다, 과거의 인물을 재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무슨 아이스의 웬 미이라가 있는데요. 자, 1991년에 알프스 산맥 중턱에서 미이라가 발견됐습니다. 독일인 산악가 둘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거 10년 전에 조난한 사람 아니야? 하고 당국에 신고해서 이 미이라를 의과대학으로 가서 방사성 탄소 측정을 해보니까 5,300년 전에 유럽인이네요. 와, 5,300년 전 아직 4대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 훨씬 전인데 그때 유럽인이 살았네요. 자, 그 유럽인은 그런데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요. 자, 경기도 전국 선사박물관에 2010년에 박물관이 오픈을 했는데 전국립 주목도끼뿐만 아니라 이 아이스맨 웨지를 레플리카를 떠서 박물관에 전시를 했습니다. 워낙 이 아이스맨 웨지가 세계사에서 또 유럽인의 조상 입장에서 되게 선사박물관에서 다룰 수 있는 되게 랜드마크한 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본은 여기서 있지 않고요. 자, 이거를 원본은 이탈리아 티롤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야, 이거를 이탈리아 유물이긴 한데 유럽 유물, 우리가 이걸 디지털 휴먼으로 재현을 해서 전국 산사박물관에 사람들이 오면 이 말라 비틀어진 미이라를 보고 이게 5,400년 전 유럽인이야? 유럽인의 조상이야? 이런 현장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웨지에 대한 어떤 판례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너무 정적이고요. 자, 그러면 웨지에 대한 연구는 약 9,000편의 논문이 있고 이 웨지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특별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박물관에서 그럼 웨지를 디지털 휴먼으로 재현을 해서 웨지 관련된 모든 빅데이터를 넣어서 웨지와 대화를 하면 어떻겠느냐. 자, 그래서 웨지를 우리나라에서 이게 유럽 거고 이탈리아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유럽의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휴먼을 만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살아생전의 모습. 그리고 이탈리아 티로 박물관의 원본이 있습니다. 전국 선사박물관은 레플리카고요. 하지만 이 웨지 살아있었을 당시의 모습의 데이터를 가지고 재현을 했고, 그리고 한 켠에는 웨지가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아생전인지 대형 영화를 보여주고, 한 켠에 그럼 당신이 웨지에 대해 알았으니까 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세요. 앞으로 계속 국내든 국외든 디지털 휴먼형이든 역사 인물이든 계속 이런 디지털 휴먼형 인간은 만들어지고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여러분들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또 발전되면 이게 좀 도전적이고 좀 황당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제 5분밖에 안 남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4, 5세계를 꿈꿀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습니다. 2,500년 전에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해서 야, 내가 이 영화를 끝까지 놓고 싶지 않다. 그래서 서복을 우리나라 제주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하게 했는데요. 불로초는 없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르겠습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발전되면 정말 영생이 될지 모르겠는데 신의 영역인데요. 자, 사람은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휴먼은 나의 인성과 나의 인포메이션이 가상 공간에 또 다른 내가 부여되면, 내가 죽으면 나는 병들어 죽거나 노화로 죽거나 언젠간 20대 죽냐 100살에 죽냐 언제 죽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나를 닮은 디지털 휴먼이 가상 공간에 내 모든 인격과 지식을 그대로 인풋을 하면 나는 죽지만, 사람은 죽지만 그 해당 사람의 디지털 휴먼은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죽었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불멸입니다. 자, 그래서 저 이호령 선생님 몇 번 찾아가서 뭐 메타버스에서 자문을 얻고 우리나라 문화에도 자문을 얻고 해서 이호령 선생님이 노안이라서 물론 지난 2월 25일 돌아갔습니다만, 돌아가시면 이호령 선생님의 어록이나 이호령 선생님의 강연이나 이호령 선생님을 더 만나기 힘든데 생전에 이호령 선생님 관련된 자료를 좀 아카이빙을 하면 이호령 선생님이 언젠가 돌아가셔도 가상 공간의 디지털 휴먼으로 이호령 선생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AI 이호령 프로젝트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국 현대사 최후의 지성. 이런 문학의 거목이 앞으로 또 우리나라 현대사에 나타날 수 있을까? 자, 이호령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 제작하진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호령 교수님 찾아가서 살아생전에 살아에서의 모습과 문화 전반에 대한 얘기,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호령 선생님 같은 경우는 휴먼 재현형, 살아있을 땐 휴먼 재현형인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좀 있으면 이호령 선생님 위인전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사 인물형으로 바꿔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휴먼 재현형은요, 앞으로 자, 인공지능 인물 하나 만드는데요. 크게는 3억, 적게는 몇 천만 원이 듭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우리 아버지 만들어주세요. 몇 천만 원 되기 어렵잖아요. 이 플랫폼이 선생님들 페이스북 계정 만드는 것처럼 짧은 시간에 플랫폼이 되면 선생님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캐릭터 필수적으로 금방 만드는 시대가 와요. 그게 또 하나의 페이스북이 메타로 전환한 건 이런 메타버스 공간을 점령하기 위해서 했던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가족인물 복원 서비스. 선생님, 제가 2월 13일 날 몽골에 가서 몽골 대학생을 상대로 인공지능 강연을 했는데요. 끝나고
그 몽골 여대생이 막 저한테 쫓아오더니 저한테 심각하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선생님 보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 같은데 아버님 좀 재현해 줄 수 없냐고 해서 학생한테, 학생 좋은 질문인데 내가 얘기하는 건 이미 죽은 분을 살릴 수 있는 건 신적인 영역이다. 내가 보여준 건 그 아버님의 데이터를 가상공간에 그 다음에 와서 당신이 부모님이 그럴 때 불려내서 우리는 아버님을 보는데 아버님 자체는 돌아가신 분이다. 그걸 어쩔 수 없게 하는 건 신의 영역이지 내가 살 수는 없다. 내가 까친가?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처음 본 학생은 저 요술방망이 선생님이 죽은 사람 다 살리는 것 좀 오해를 하더라고요. 자,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선생님 하는 아카데미하고 좀 다른데 어느 회사가 보편적인 디지털 휴먼 만드는 기술을 만들어서 살아있을 때 1년이든 10년이든 살아생전의 아버님, 어르신들의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서 어느 순간에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가족 인물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자는 50년 뒤에 또 죽으니까 50년 뒤에 축적이 되면 그 사람이 죽고 그 손자의 손자가 또 가상공간에서 자기의 조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제사 지낼 때 제사상 차리고 절하고 밥 먹고 땡쳤는데 AI 기술이 장묘 문화 그리고 조상을 섬기는 문화, 제사 문화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또 자, 인공지능은 메타버스와 결합이 되고요. 결국 이 디지털 휴먼도 어떤 형태가 되든 메타버스 공간에서 불멸을 이루게 되고요. 자, 메타버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결정적으로 메타버스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기존에 있는 실감 컨텐츠와 융합이 되고요. 자, 최근에 붕해 임금님을 AI로 복원하는 걸 철원군청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붕해를 당신이 봤어요? 아니, 못 봤습니다. 김영철은 봤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철원군청에서 붕해 초상화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표준 영정이죠. 자, 그걸 가지고 만듭니다. 그런데 선생님,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아까 위안부 어르신처럼 16살 때 잡혀갔어요 라고 말로 물어보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붕해 대왕님한테 당신은 철원도성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 뒷배경으로 16km의 철원도성이 나오면서 설명하면서 옆에 그 당시에 붕해 도성이 뜨고 왕궁이 뜨고 저기서 왕건이 걸어와서 얘는 이때 나의 부하였다 라는 입으로 물어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멀티미디어적이고 과거를 재현하는 그런 답변이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연구자, 학자 입장에서 역사 인물을 형이 추적을 할 거고, 선생님들도 지금 하시는 이 아카이빙 데이터 작업이 앞으로 AI나 호남에 나왔던 뭐 아까 원장님 방에서 제가 신재호 선생님 관련된 책 간행하신 것도 봤고요. 야, 이런 한국과 호남 진흥원에서 이런 일들을 해주시면 나중에 신재호가 등장했을 때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셨던 그 펀티멘털이나 이런 빅데이터가 적합한 데이터로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AI에 대한 이해와 디지털 휴먼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좀 이해를 하셔서 선생님들 하신 연구에 이거 한 연구가 나중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효용이 될지를 좀 같이 고민해서 하신다면 선생님들 하시는 연구와 업적들, 일들이 나중에 소중한 자산으로 꼽히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